조선 최고의 개혁 군주였던 정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 하지만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죽음 뒤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정조는 독살된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쫓아 권력의 심장부, 궁궐 깊은 곳에 냉혹한 밤으로 들어갑니다. 1800년 6월 28일. 시간은 밤의 장막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조선의 한여름밤, 창경궁 깊숙한 곳에 영춘원은 외부의 모든 소리를 차단한 채 오직 희미한 촛불 아래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숨 막히는 긴장이었습니다. 침전 안에는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 이산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 부위의 종기, 즉 등창이 그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49세. 개혁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왕의 숨결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왕을 잇는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백성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조정의 문무백 관들은 충격과 함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등창으로 인한 국왕의 서거라고 간결하게 기록했습니다. 자연사, 병사. 이것이 200년 넘게 공인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기록 뒤에는 수많은 역사학자와 미스터리 작가들이 풀지 못하고 남겨둔 어둡고 복잡한 의혹들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궁궐 최고 수준의 의술과 명의를 거느렸던 왕이 당시에도 치료가 불가능하지 않았던 병으로 불과 며칠 만에 허무하게 쓰러졌다. 그리고 그의 죽음 직후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개혁 정책과 친위 세력이 일사불란하게 해체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조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노론 벽파의 치밀하고 계획된 시나리오였을까요? 아니면 왕권을 향한 끝없는 투쟁 속에서 지쳐 쓰러진 한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이었을까요? 정조 이산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조선 최악의 정치적 비극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왕자가 아닌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목격자이자 그 슬픔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비극의 유산이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그의 성격과 정치적 행동 양식 전체를 규정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닌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그의 명예를 회복하며 그 비극을 초래한 세력으로부터 조선을 구원하려는 성전이었습니다. 즉위 첫날 정조가 신하들 앞에서 내뱉은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는 5글자는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순간부터 아버지의 죽음을 정당화했던 모든 세력, 즉 노론 벽파와 나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엄중하고 강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정조의 24년 치세가 얼마나 고독하고 피할 수 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는지를 상징합니다. 정조는 자신의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적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노론 세력이 장악한 6조와 3사, 그리고 서원이라는 관료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정치적 심장부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1776년 창덕궁 후원에 설립된 규장각이었습니다. 규장각은 겉으로는 왕실 도서관이었지만 실제 역할은 정조의 개혁 정책을 연구, 입안, 실행하는 국정의 비밀본부였습니다. 노론 세력의 견제가 전혀 닿지 않는 왕의 직속 기관으로서 정조는 이곳을 통해 국가의 법률과 경제 정책을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규장각의 가장 큰 혁신은 초계 문신제에 있었습니다. 이는 신분을 넘어 오직 능력만으로 인재를 발탁하는 파격적인 인사 제도였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통해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과 같은 능력 있는 서울 출신 학자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닫혀있던 중앙 정계의 문을 서울들에게
열어준 이 조치는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노론 중심의 주자악적 신분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정조는 규장각 학사들을 통해 실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혁 세력을 육성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정치 현장에서 실천하는 정조의 친이 되었습니다. 규장각은 단순히 인재를 키우는 곳을 넘어 대규모 정책을 실행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통해 대전 통평과 같은 국가 법전을 완성하여 혼란스러웠던 통치 시스템을 재정비했고 신해통공과 같은 대담한 경제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신해통공은 시전 상인들이 독점하던 물품 판매권을 대폭 축소하여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려 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개혁은 기존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노론의 핵심 지지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규장각은 보수 세력에게 있어 왕이 자신들을 향해 쏘아 올린 개혁의 화살과 같았으며 따라서 규장각을 와해시키는 것은 정조 사후 벽파의 최우선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이라는 지적인 무기 외에도 개혁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할 강력한 힘을 원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군사력은 오군영 체제였으나 이들은 이미 노론을 포함한 외척 세력의 입김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이 개혁을 외쳐도 군사력이 반대 세력의 통제 아래 있다면 모든 개혁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조는 1785년 오직 왕에게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친위 군대 장영영을 창설했습니다. 장영영은 왕의 호위와 궁궐 수비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영향력을 확장하여 전국적인 군사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정조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장영영의 병사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았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했으며 정조가 직접 그들의 훈련을 감독했습니다. 그 위용은 기존의 오군영을 압도하며 명실상부한 조선 최강의 친위 무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영영의 창설은 노론 벽파에게 왕이 우리에게 언제든 칼을 겨눌 수 있다는 명백한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군사력은 기득권의 마지막 방패였는데 그 방패가 왕의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노론은 끊임없이 장영영의 예산 증액에 반대하고 병력 규모를 문제 삼으며 정조를 견제했지만 정조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무력 강화의 정점은 수원 화성 건설이었습니다. 화성은 단순한 방어용 성곽을 넘어선 정조 개혁의 상징이자 군사적, 정치적 제2의 수도였습니다. 정조는 이곳으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룡원을 옮겼고 화성을 상업 중심지로 육성하여 노론이 장악한 한양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분산시키려 했습니다. 1796년 화성이 완공된 후 정조가 이곳에서 장영영의 대규모 열병식을 주관한 사건은 노론 벽파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왕은 화성 위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무력을 과시하며 반대 세력에게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함을 선언했습니다. 정조의 권력은 이 순간 절정에 달했지만 동시에 정치적 반대 세력의 위기감과 증오심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조의 개혁을 막는 것이 아닌 정조라는 존재 자체를 제거해야만 자신들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조의 말년은 바로 이 벼랑 끝 대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조가 평생을 통치하며 싸워야 했던 적은 바로 노론 벽파였습니다. 벽파는 사도세자의 폐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그의 신원 회복을 철저히 반대했던 강경 보수파를 일컫습니다. 이들은 영조 말년부터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으며 정조 즉위 이후에도 여전히 조정의 요직과 군영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벽파 세력의 핵심은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친정 가문이면서도 사도세자 처벌에 가담했던 홍인한 일파, 그리고 학문적 거두인 김종수, 그리고 놀랍게도 정조의 폭심인 듯 보였던 심한지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학문과 혈연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정조의 모든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정조는 제위 초부터 홍인한 세력을 숙청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했지만 벽파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조는 벽파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심한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고도의 줄타기 외교를 펼쳤습니다.
심한지는 벽파의 거두였으나 정조는 그를 재상으로 기용하여 다른 강경파들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는 훗날 발견된 정조어차를 통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편지 속에서 정조는 심한지를 향해 신뢰와 경계를 동시에 드러냈으며 심지어 노론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와 같은 격한 감정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정조가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속에 놓여 있었는지, 그리고 벽파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힘을 역이용하려 했던 고독한 정치적 계산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와 활용은 벽파에게 언젠가는 왕이 자신들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조의 통치 말년, 왕의 건강이 악화되자 벽파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정조의 서거는 위기가 아닌 잃었던 권력을 회복하고 개혁을 되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들은 왕의 병세를 둘러싼 궁중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고, 왕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조의 통치가 절정에 달했던 1790년대 후반. 겉으로는 강력한 왕권이 확립된 듯 보였지만 왕의 내면과 육체는 이미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밤낮으로 국정을 살피고 책을 읽었으며 노론 벽파와의 팽팽한 정치 싸움 속에서 단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는 개혁 군주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 초 드디어 왕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이 바로 등창입니다. 등 부위에 나는 이 종기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치료가 까다로웠고 잘못하면 염증이 전신으로 퍼지는 폐혈증 셉시스를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정조의 등창 발병은 노론 벽파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로 비춰졌을 수 있습니다. 정조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바로 어이들입니다.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이들은 당시 조선 최고의 의술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등창 치료의 명수인 어의 심염을 매우 신뢰했습니다. 심염은 종기를 절개하여 독을 빼내는 적극적인 치료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약을 처방하고 치료를 주도한 것은 다른 어의 바로 시민이었습니다. 시민은 놀랍게도 노론 벽파 세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미스터리는 시작됩니다. 왕이 신뢰하는 명의의 처방이 아닌 정치적 반대 세력과 연줄이 닿아 있는 어의의 처방이 왕의 생명을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어의 시민이 취한 치료 방식은 당시 의학 상식으로도 매우 의문스러웠습니다. 등창은 염증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핵심인데 시민은 상처를 절개하지 않고 연고만을 바르는 소극적인 치료를 고수했습니다. 정조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절개를 요구했지만 시민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 소극적인 치료는 결과적으로 염증을 내부로 응축시켜 왕의 몸에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했습니다.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폐혈증을 가속화시키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과연 시민은 단순한 의료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왕을 해하려는 고의적인 선택이었을까요? 그의 행보는 독살설에 무게를 싣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의 시민의 수상한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던 시기에 시민은 승정원 일기를 대거 수정하는 비상식적인 행동까지 저질렀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왕의 일거수일투족과 국정 논의가 시간대별로 기록되는 조선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입니다. 이를 함부로 수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민은 무엇을 숨기려 했을까요? 역사 기록을 수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왕의 병세와 관련된 어떤 치명적인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했다는 강력한 심증을 줍니다. 놀랍게도 시민은 정조의 서거 직후 그 어떤 책임 추궁도 받지 않고
노론 벽파 정권 하에서 오히려 승진까지 했습니다. 이는 그가 정조의 서거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암시하는 또 다른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독살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가장 결정적이고 드라마틱한 증거는 바로 인삼투여 논란입니다. 당시 의학 상식으로 등창과 같은 염증성 질환 환자에게는 뜨거운 약재인 인삼은 절대 금기였습니다. 인삼은 열을 발생시켜 염증을 폭발적으로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정조 본인 역시 평소 인삼을 극도로 꺼려하여 금지 약재로 지정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의 시민은 정조의 고통이 심해지자 갑자기 고농축 인삼인 홍삼 달인 물을 대량으로 투여합니다. 이 처방은 당시 의학 상식은 물론 정조의 지시까지 정면으로 거스르는 충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정조는 이 홍삼 탕약을 복용한 직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혼절에 이르렀으며 사실상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염증 환자에게 과도한 인삼 투여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만약 시민이 독살을 의도했다면 홍삼 투여는 단순한 의료 실수로 위장할 수 있는 가장 교묘하고 치명적인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독이 아닌 보약으로 포장된 죽음의 처방. 이것이 바로 정조 독살설의 핵심입니다. 정조 독살설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은 바로 그의 새어머니이자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입니다. 그녀는 노론 벽파의 실질적인 정치적 수장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개혁은 그녀가 이끄는 노론 벽파 세력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고 정조와의 정치적 대립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정조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정순왕후의 행보는 노골적이고 냉혹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임종 직전에 자신의 오빠의 아들, 즉 조카인 김관주의 아들을 불러 병문안을 오게 했습니다. 이는 정조 사후 자신의 측근들을 궁궐의 핵심 위치에 미리 포진시키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정조가 서거하자마자 정순왕후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수렴청정을 선포하고 조정의 모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 후 그녀가 내린 첫 번째 조치들은 정조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규장각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왕의 친위 부대였던 장용영은 곧바로 해체되었으며 노론 벽파 세력이 다시 조정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권력 승계와 개혁의 백지화 과정은 너무나 매끄럽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정조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닌 정순왕후를 중심으로 한 벽파 세력의 치밀하고 계획된 시나리오 아래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정조의 죽음은 정치적 계산으로 가득 찬 가장 냉혹한 권력 투쟁의 종말이었습니다. 정조의 서거 직후 궁궐을 뒤덮은 침묵은 곧 권력 교체의 폭풍으로 깨졌습니다. 정순왕후의 행동은 슬픔에 잠긴 대비의 관례적 행위가 아닌 수십 년간 기다려온 권력 탈환의 최종 작전 실행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냉혹하리만큼 계산적이었으며 정조 개혁의 모든 흔적을 뿌리부터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정조의 숨이 멎는 즉시 어린 세자 순조를 대리하여 수렴청정을 선포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왕실의 관례였으나 그 이면에는 정조의 마지막 경고와 유언을 짓밟는 정치적 폭력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임종 직전 특정 세력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정을 삼정승에게 맡기라는 명확한 유지를 남겼습니다. 이 유언은 권력 분점과 탕평의 원칙을 사수하려 했던 정조의 마지막 정치적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는 이 탕평의 유지를 정면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권력의 정점에 올라섰고 노론 벽파의 핵심 인물이자 정조와 비밀 편지를 주고받았던 심한지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정치적 조력자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정조가 평생을 바쳐 구축하려 했던 균형 잡힌 탕평 체제는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권력은 극단적인 노론 벽파 세력의 손아귀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정순 왕후의 수렴청정은 단순한 대리 통치가 아니라 벽파의 복수와 영구 집권을 위한 설계도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결정과 신속한 실행력은 정조의 죽음이 우발적인 병사가 아닌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였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신속하고 완벽한 권력 이양 과정을 분석하며 정조의 병세 악화와 서거가 벽파의 계획된 기회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습니다. 수렴청정을 시작한 정순 왕후가 내린 일련의 조치들은 정조 개혁의 심장부를 도려내는 외과적 수술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 정조의 시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규장각의 무력화와 실학자의 숙청이었습니다. 정조 개혁의 두뇌 역할을 했던 규장각은 단순한 왕실 도서관으로 격화되었고 모든 정책 결정 기능은 정지되었습니다. 정조가 신분 차별 없이 등용했던 초계문신 출신의 실학자들, 특히 북학파의 핵심 인물인 박제가, 이덕무 등은 중앙정계에서 강제로 축출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이는 실학을 중심으로 한 정조의 학문적, 정치적 유산을 근본부터 부정하고 노론이 옹호하는 주자학적 질서로 회귀하려는 명확한 의도였습니다. 규장각의 해체는 개혁의 정신적 심장을 파괴한 행위였습니다. 둘째, 장용영의 즉각적인 해체였습니다. 정조의 친위 군대이자 왕권 강화의 핵심 무력인 장용영은 불필요한 군비 낭비라는 명목 하에 즉시 해체되었습니다. 이로써 군사 권력은 다시 노론 세력이 장악한 기존의 오군영 체제로 회귀했습니다. 왕권을 견제할 군사적 힘이 사라지자 벽파 세력의 권력은 절대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장용영의 해체는 개혁의 물리적 기반을 제거한 행위였습니다. 셋째, 사도세자 복권 작업의 공격과 천주교 박해였습니다. 정조의 효심에서 비롯된 사도세자 복권은 정치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었으며 정조의 탕평책으로 등용된 남인, 소론 등 모든 개혁 세력이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천주교도들에 대한 대규모 박해 신유박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단순한 종교 탄압을 넘어 천주교 신앙을 가진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숙청의 수단이었습니다. 정조가 보호했던 많은 남인 학자들이 이 박해로 희생되었으며 이는 정조 시대의 모든 개혁 인재를 뿌리 뽑으려는 벽파의 최종 목표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권력 승계와 개혁의 백지화 과정은 놀라울 만큼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정조의 죽음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모든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이며 정조의 서거는 벽파 세력의 치밀한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정조의 임종 직전 유언에 대한 재해석은 그의 비극적인 운명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정조는 죽음 직전에 내가 죽으면 굳이 장사를 지낼 필요 없다. 모든 것을 간소하게 하라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은 단순한 겸양이나 체념을 넘어선 고독한 경고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정조는 자신의 죽음이 비정상적이었음을 암시하는 최후의 메시지를 남기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개혁이 무너질 것과 자신의 죽음이 정적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죽음이 정상적인 병사였다면 효심이 지극한 군주로서 화려한 장례식을 통해 자신의 업적과 아버지의 명예를 마지막까지 드높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유언은 승리자들의 선전 도구가 될 웅장한 장례식을 거부하고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과 실패한 개혁에 대한 고독하고 쓸쓸한 절규가 담긴 유서였습니다. 이 유언은 정조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역사에게 던지는 조용한 경고였습니다. 정조와 심한지의 관계를 담은 정조어찰은 독살설의 가장 흥미롭고 복잡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편지들은 정조가 심한지를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이용하려 했던 고도의 정치 기술을 보여줍니다. 정조는 편지 속에서 심한지에게 신랄한 비판과 동시에 너만은 나의 심중을 알지 않느냐는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독살설의 관점에서 이 편지들은 심한지에게 왕이 언제든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극도의 위기감과 불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심한지는 노론 벽파의 핵심 인물이었고 정조의 개혁이 완성된다면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문까지 몰락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곁에서 왕의 비밀을 공유했던 심한지는 왕을 제거하는 시나리오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치명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심한지가 정조 서거 후 권력의 정점에 오른 사실은 그가 정조의 죽음에 정치적 또는 실질적 공범으로서 기여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파괴적인 정황 증거입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정적, 심한지의 이중적인 역할은 정조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닌 고도의 정치적 배신으로 완성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어의 시민의 홍삼 투여와 소극적 치료 방치에 대한 의학적 분석은 독살설을 더욱 구체화합니다. 등창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인삼열성 약제를 금기하는 것은 당시 한의학의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시민이 이 기본 상식을 깨고 홍삼을 대량 투여한 것은 단순한 의료 실수를 넘어 고의적인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정조가 홍삼 복용 직후 보였다는 급성 혼절과 구토 증상은 폐혈증 증상보다는 비소와 같은 독극물 중독 증상에 더 가깝다는 의학적 견해가 꾸준히 제기됩니다. 비소는 소량으로도 치명적이며 그 증상이 염증성 질환과 유사하여 독사를 가장하기 쉬웠습니다. 어의 시민이 홍삼이라는 보약에 미량의 독극물을 교묘하게 섞었다면 이는 완벽한 범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의 기력을 보충하려 했지만 병세가 위중하여 실패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의학적 지식을 악용하여 합법적인 치료를 가장한 독살이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교묘한 지점입니다. 독살설은 결국 물증의 부재라는 벽에 부딪히지만 최근 학계는 정조의 죽음을 노론 벽파에게 주어진 완벽한 정치적 알리바이로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정조의 서거가 병사였든 타살이었든 상관없이 그 결과가 노론 벽파의 완벽한 승리로 이어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개혁은 단 한 점의 오차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치적 필연이었습니다. 그들의 극도로 신속하고 철저한 개혁 백지화 과정이야말로 정조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냉정한 역사적 심판입니다. 정조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왕조 500년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정조가 마지막까지 막고자 했던 세도, 정치의 암흑기가 그의 죽음과 함께 도래했습니다. 정순 왕후의 수렴청정 이후 어린 순조를 대리한다는 명분 하에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왕권이 철저히 무력화되고 국정이 소수의 가문에 의해 농단되는 구조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인사 시스템의 완전 붕괴와 매관매직의 폐해. 정조가 평생 구축하려 했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은 완전히 붕절했습니다. 과거 시험은 무의미해졌고 중앙 및 지방의 관직은 매관매직을 통해 거래되었습니다. 관직을 얻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갔으며 돈과 권력을 가진 외척 가문만이 주요 관직을 차지했습니다. 지방 통치의 마비와 가렴주구, 매관매직으로 임명된 지방 수령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본전을 회수하고 재산을 불리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들은 가혹한 세금과 부역을 강요하는 가렴주구를 일삼았고 백성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비극으로서는 세도 정권 하에서 삼정, 즉 전정토지세, 군정군포, 황곡곡식 대여 제도는 백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공식적인 수탈 시스템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삼정의 문란은 조선 후기 밀란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정의 폐해 심화, 토지 대장이 조작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땅에 세금이 부과되는 백지 징세가 횡행했습니다. 관리들은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상관없이 무조건 정해진 세금을 징수했으며 백성들은 토지를 버리고 유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정의 극악한 폐해, 어린아이나 이미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물리는 황구첨정과 백골징포가 성행했습니다. 심지어 한 집안의 노인에게까지 군포를 징수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3명의 군포를 물어야 한다는 비극적인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황곡의 악랄한 변질. 빈민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황곡은 관리들의 이자를 챙기는 수단이 되어 가장 악랄한 수탈 제도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강제로 썩은 곡식을 빌려야 했고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선의 마지막 기회좌절, 근대로의 전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조의 개혁은 조선이 근대 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조는 실학을 바탕으로 생산력 증대와 상공업 육성을 꾀했으며 장용영과 같은 중앙 집권적 군사력을 통해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죽음으로 개혁의 모든 시도는 좌절되었고 조선은 세국과 봉건적인 사회 구조에 갇혀버렸습니다. 서양 열강들이 아시아를 침략하기 시작했던 19세기 초 조선은 정조의 개혁 유산이 소멸하면서 외부의 위협에 전혀 대응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조의 비극적인 서거는 단순한 왕의 죽음이 아닌 한 국가의 미래가 꺾인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이라는 거함이 침몰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기점이 되었습니다. 정조 톡살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역사의 가장 무거운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지 모르는 미스터리이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정의로운 개혁이 무너질 때 소수 권력 집단의 이기심이 한 국가의 운명을 얼마나 쉽게 파괴하는지를 목격합니다. 정조가 남긴 개혁의 정신은 그의 시대에는 실패했지만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정의와 개혁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 깊은 밤에서 준비한 정조 독살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다양한 역사 속에 잠들어 있는 흥미로운 진실을 찾아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